민주진영 최고 전략가인 민병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또 모셨습니다 저희가.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민주당이 뭐 이제 견제구 차원에서 계속 단일화를 할 거라는 식으로 견제구를 던지긴 합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급하면 단일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일화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갖다가 이제 하려면 무슨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깜깜이야. 예.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예. 근데 내가 단일화에 응해서 네. 상대방을 도와주기로 했어. 네. 그럼 이기면 다 나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예. 변수를 만들어. 근데 지금 보면 뭐 이준석 후보가 포기한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없죠. 네. 그러면 그런 희생을 헌신, 뭐 희생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모르지만 그런 그 자기 어떤 자기 자리를 갖다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더라도 예. 지더라도 정말 의미 있게 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봐서 자기가 이 사람이 이제 포기를 해갖고 김문수 지지를 한다고 해서 예. 김문수가 무슨 뭐 45% 이상을 갖다 득표해서 55대 45 게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졌을 때도 별 의미가 자기한테 돌아오지는 않으니까 네. 지금 뭐 두 가지 조건이 다 성립이 안 돼서 제가 볼 때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 일단은 아마도 이준석은 자신의 이제 절대적인 고정 지지층으로 2대남 3대남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좀 착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2대남 3대남이 자신에게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오판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2대남 3대남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일체감이 없어요. 정치적 일체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예, 아주 핵심 지지층이 바로 호남 예. 유권자분들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은 또 영남이고요. 그렇듯이 밉거나 곱거나 우리는 이 당을 밀어줘야 돼.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지역 기반의 정치적 일체감인데 이준석은 2대남 3대남이고 이 2대남 3대남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를 상품으로 봐요. 상품. 신상, 간지나는 신상. 이런 걸 택한단 말이죠. 근데 예. 이준석이 위기에 몰렸다고 이준석에 대해서 뭐 몰표를 던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준석에 세대가.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이다. 막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생각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최고의 전략가시냐. 이걸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쭉 보면 국민들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지점이 있어요.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동안 그렇지. 지켜줬죠. 예. 또 노무현 대통령 가서 계속 떨어져도 가서 지켜줬잖아요. 그럼요. 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그게 일체감 반드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체감이 너무 강해갖고 웬만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준석은 뭐 게임 같이 하면서 성장을 한 거지 반중정서 뭐 무슨 갈라치기 이런 거 갖고 성장을 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네. 유희죠. 예. 유희를 갖고는 그렇게 지속적인 어떤 정서적 유대감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이준석이 막판에 그런 그 자기 본색을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이준석은 정치적으로는 잠재적 성장 가치가 굉장히 있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딜을 할 수도 있었고 예. 이번에 10에서 15% 얻는다고 하면 다음에 더 큰 지렛대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10% 언더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을 저질렀다. 최악의 상황이지. 10% 언더면은 이게 지지율이 10% 나왔다가 떨어진 거는 유일하게 자신의 그 이른바 젓가락 발언 네.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건데 예. 이건 뭐 재충수가 된 것이죠. 네. 재충수가. 예. 어찌 보면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이자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었던 제3당의 후보가 자신의 발언으로 선거 자체를 이제 말아먹었다라고 표현해도 이제 뭐 과언은 아닌 것 같아서 재기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재기도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은 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역대 선거에서 보면 제3 후보가 여론조사보다는 좀 적게 나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득표율, 결집 최종 때문에 득표율이. 양쪽 예. 결집 때문에. 우선 뭐 92년대 정주영 후보, 또 97년대 이인재 후보 이렇게 쭉 그냥 그런 역사들을 보면 제일 가까이는 2017년에 안철수 후보 네. 여론조사에서는 쭉 2위를 달리다가 그렇죠. 레드공한테 이제 뒤치기를 당했잖아요. 실버크로스. 홍준표한테. 예. 그런 건 뭐냐면 2017년 선거를 보면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동네 가면 선거 운동원이 없어요. 그만한 여력이 없어요. 아. 조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조직이 있는 레드홍이 마지막 가서는 업어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92년도하고 97년 선거는 보면 사람들이 이제 사표 방지 심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어차피 안 된다. 그래서 네. 실제로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나온 것보다 여론조사보다 좀 적게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막판 변수로 인해서 제사 깎아먹기를 했다. 네. 그리고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뭐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10에서 15%가 아니라 뭐 한 7, 8%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면 예. 그 정도 정당의 어떤 간판을 갖다가 자기가 목에 걸고 선거에 임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당장 이준석도 공탄에서 재선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부호가 붙는데 예. 과연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간판으로 나가서 될 수 있겠어요? 예. 아니 근데 심지어 뭐 지난 주말 사이에는 웃긴 장면도 있었습니다. 동탄의 그 동탄맘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탄 지역 어머니회 이제 이런 분들이 맘카페.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일도 있어서 아, 그래요? 동탄 지역의 이제 미래가 이준석 후보에게 어떨지 모르겠고 예.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준석 후보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관심사는 국민의힘의 또 득표율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요 대목도 있는데 40% 이상 득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보통 전통적으로 이 정치판을 오래 보신 분들은 그래도 이 당인데 어떻게 40% 이상이 안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은 40% 못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뭐 내부적으로도 솔솔 들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준석이 10%를 넘느냐 안 넘느냐. 네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이, 40을 넘냐 안 넘냐. 뭐 40을 간신히 넘는다 한들 당선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들은 당선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40을 넘기 좀 힘들다 이렇게 봐요. 아. 그 뭐 제가 남한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예. 나라가 망해도 국민의힘만 찍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35% 정도는 된다고 봐요. 35% 정도. 예, 지난번 계엄 사태 내란이 일어났을 때 1월달에 보인 여론조사 같은 수치가 이제 아마 그 정도인데 저는 뭐 그걸 넘어서긴 굉장히 힘들 거다. 그 40을 넘어서긴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데 40을 넘어서면 저는 역사를 믿어요. 우리 국민을 믿어요. 그 위대한 힘을 믿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사실은 대구는 종전에도 사전 투표율이 좀 낮은데요. 네. 서울에서 강남 서초가 사전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예. 그건 이제 오래된 학습 효과죠. 네. 이쪽은 자꾸 이제 사전 투표를 하자 하고 저쪽은 본 투표를 하자고 하니까 오래된 학습 효과일 수 있어요. 호남 같은 경우는 뭐 사전 투표가 굉장히 높았죠. 그건 또 항상 그래요. 고령화 수치만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호남도 고령화 수치가 높고 사실 경북도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연령 이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학습 효과라고 보는데 그에 비해서 보면 과거보다 좀 더 낮았다. 그리고 부산 경남은 저렇게까지 낮은 데는 아닌데 거기도 좀 낮았다. 그래서 이게 본투표에서 만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박근혜가 서문시장 가서 그 표심 갖다 자극한다고 할지라도 네. 그걸 넘어서기는 40% 득표를 넘어서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우선 뭐 이준석 후보가 일정한 부분을 갖다 한 7, 8%를 갖다 뺏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윤석열이 얻은 득표수가 48% 플러스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47% 플러스고 그런데 지금 이준석하고 김문수를 합해서 지난번하고 근접한다? 이거는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지형 자체가 정치적 지형 자체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융기가 돼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쪽은. 그렇죠. 헌법을 수호한 진영은. 그다음에 저쪽 진영은 어떻게 보면 싱크홀 이상으로 땅이 꺼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 40%를 넘긴다? 지난번하고 계산을 해보더라도 그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예. 혹시 그 이제 표의 결집이 다른 때보다 이제 범보수가 연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 후보의 뭐 많진 않지만 그 적은 득표율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혹시 반대로 사전 투표를 보면 뭐 전통적으로 그랬지만 호남이나 이렇게 결집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높은 득표율을 받다가 나중에 본 투표 때 우리가 뭉쳐야지 하는 그런
범보수 유권자들의 심리가 이번에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역결집이죠. 예, 역결집. 그래서 이제 야, 이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나치게 이쪽 투표율이 높으면. 그랬던 적이 있었던 적이 많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팽팽한 선거. 네. 팽팽한 선거엔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누가 봐도 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다만 네. 지금 지적하신 거 그 예. 부분은 간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수는 판이 이미 정해졌어도 투표를 합니다. 역대 투표 성향을 보면 가령 아까 2017년 선거에서 보면 뭐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예. 그래도 그때 투표전에 투표율이 나간다. 박근혜 문재인 때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0.1% 차이밖에 안 났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투표장에 가요. 네. 근데 진보는 네. 안 될 것 같으면 실망스러우면 투표 안 합니다. 사실 2007년에 제가 안 했습니다. 준비가 될 것 같아서. 예. 아예 그냥 뭐. 그래서 투표율도 사상 최저였고 예. 그다음에 득표 숫자 차이도 500만 표 이상으로 예. 사상 뭐 최대 폭이 났었죠. 차이가 났었죠. 진보는 야 이게 실망하면 투표를 안 해요. 근데 보수는 실망을 해도 투표를 합니다. 참 뭐랄까 좀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 나라는 내가 책임진다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다 배워야지. 아, 예. 그렇죠. 예. 6.25 때 뭐 네. 이런 걸 다 이제 본인들의 어떤 성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분들은 어쨌든 투표 참여율 자체는 매우 높은 사람들이라서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게 있다. 그래서 네. 역결집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이상은 어느 정도 할 거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방심할 수가 없다. 예. 그렇지만 역결집을 해야 할 정도로 예. 지금 뭐 동인이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뭐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에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의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본 투표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아까 관전 포인트 이준석이 10%를 넘을 거냐, 예. 그다음에 김문수가 40%를 넘을 거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가 그럼 부산에서 네. 그런 결과로 아, 그렇지. 부산에서 그런 결과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할 거냐. 예. 2017년도 1위 했어요. 그렇죠. 세 명이 대결할 때 네. 레드홍하고 네. 안철수하고 할 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3 후보의 포션이 작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나 그것도 만약에 지금 거의 사실상의 양자 대결 선거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승리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구 경북이 한 30%만 넘으면은 뭐 완승으로 귀결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왜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하냐면 4월 2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4월 4일 날 판결하기 이틀 전에 예. 부산의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진영 후보가 하나 나오고 예. 보수진영 후보가 둘이 나왔어요. 예. 근데 민주진영 후보가 부산의 17개 시군에서 전승했어요. 오.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과거에 부산시장을 갖다가 이쪽에서 이긴 적이 있지만 다 예. 이기진 못했어요. 예. 구청장도 다 이기진 못했어요. 예. 그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4월 2일하고 6월 3일 사이에 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큰 변화가. 예. 이제 이런 걸 감안하면 예. 그것도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 있다. 그때 그 김석준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예. 51.13%로 당선이 됐고 보수 쪽에 뭐 사실상 이제 단일 후보나 다름없는 정승윤 후보는 40.19%. 그 권익위 부위원장 하셨던 분이구나. 그렇죠. 그 이제 그 보수 대연합 안 하겠다면서 따로 나온 최윤형 후보가 있는데 이분은 8.66%. 예. 여기서도 3파전이었네요. 예. 보수 성향 둘에 진보 성향 하나 해가지고 뭐 여기 또 진보 성향은 권영국 후보도 있긴 합니다만은 예. 김석준 후보가 51.13%로 당선이 됐다면은 부산의 민심도 이런 기반에서 해석하자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는 지형이다. 라고 네.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뭐 예. 숫자가 굉장히 비스름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기대하고 그렇지. 뭐 어디 이런 거 여론조사에서 꼭 본 것 같아요. 숫자 예. 자체가. 김석준 51.13, 정승윤 40.19, 최윤홍 8.66.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예. 그것도 두 자릿수 차이가 나네요. 예. 예. 부산 교육감 얘기입니다. 뭐, 지금. 예. 부산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
대구에서도 뭐 30% 이게 네 번째 관전 포인트죠. 네. 네. 30%가 더 처음으로 돌파하는 민주정 후보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아마 네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TK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20대 후반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안 됐었나요? 22, 3 뭐 이 정도 얻었을 20대 거예요. 초반이었나요? 네, 안동에서도 고양이 안동에서도 아마 그 정도 얻었을 거예요. 예. 아 그러면 이번에는 고향에선 또 얼마나 나오는지. 근데 그동안 네. TK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그럼요. 어제도 네. 대구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와,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유세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고요. 이번에 이제 총합하면 영남만 한 8번 가셨을 거예요. 지역 방문 포함하면은 예, 그 정도였으니까 그게 이제 빛을 발하느냐. 예. 사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 선거 운동 보면은 예. 조금 그 뭐랄까요, 그 보수 예. 보수까지 끌어안는 그런 네. 모양새인데 그래도 많은 민주 진보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줬던 부분이 지난 3년 동안 0.73% 격차로 패배한 것에 따른 이런 고통과 회한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래 선거 때는 뭐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지 그 바둑이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뭐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운동장을 넓게 써라. 운동장을 넓게 써. 그물을 넓게 펼쳐라. 아, 이제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는데 이제 과거에 보면 이 민주진영에서 보면 왼쪽만 써요. 운동장을. 왼쪽에서만 패스해. 네. 그 왼쪽 골대만 놓고 싶어해. 예. 그럼 사람들이 환호해. 예. 근데 사실 대선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게 중요하고 예. 이번에 이제 그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예. 안동에서 국민의힘 출신 국회의원들 갖다 영입한다든지 예. 뭐 심지어 레드홍한테 예. 가장 뭐 낭만적인 정치인이라고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운동장을 넓게 쓰려고 한 노력이라고 보고 일정한 정도는 뭐 득점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예. 이제 그 노력이 이번에 이제 투표율까지도 좀 연결되는지는 좀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그 사전 투표율까지 보면은 지난 대선보다 좀 낮았잖아요. 네. 2% 정도 약 2% 빠졌고 예. 지난 대선이 77.1%로 네. 투표율이 나왔으니까 예. 뭐 호남의 압도적인 투표율 그리고 영남은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제 투표율이 어느 정도로 형성될 건가도 이번에 선거나 이제 판세 흐름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뭐 중도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본 투표에서도 좀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사전 투표율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틀 2일차에 오후 한 1시경부터 예. 지난번에 비해서 이제 낮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시쯤에 그 뭐 레드 크로스라고 네.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등으로 내려앉았는데. 예, 그거는 그 주말 투표가 아니었던 영향이 컸다고 봐요. 네. 보통 사전 투표는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 그쵸. 이틀 네. 진행을 하잖아요. 원래 이제 선거는 항상 수요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수요일에 해야지 놀러 가지 않잖아요. 네. 연휴 예. 뭐 이렇게 해서 놀러 가지 않는데 근데 이번에는 2017년 선거하고 이번 선거는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의 마지막 날로 정했어요. 네. 그래서 저 화요일 날로 이제 선거일이 정해지다 보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사전 투표를 보면 2일 차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요. 토요일 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금요일이어가지고. 평일날 계속해서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뭐 선거를 쭉 보면 지금 2012년도엔 75.8%였네요. 2017년은 77.2, 뭐 2022년은 77.1인데 제 생각에는 2012년도에 75.8과 2017년도에 77.2 그 중간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게 사실 70% 넘으면은 무조건 민주당 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게 과거의 도식이었는데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부터는 그 도식이 좀 깨진 것 네. 같습니다. 그때 77.2인가 그랬어요. 예. 그때 충격이었죠. 예. 18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선거에서는 75.8%였습니다. 네. 투표율이. 예. 근데 그건 굉장히 높았던 건데 지금 그 후에 계속 투표율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아마 75.8하고 77.12 그 사이 아니겠느냐. 근데 어쨌든
그 양쪽이 다 이제는 투표에 나오고 네. 또 이때 이후에 보면 18대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 유권자 지형이 예. 50대 50이에요. 정말 팽팽하죠. 네. 팽팽한데 이제 지난번 계엄회라고 하는 사건으로 정치 지형이 바뀌었고 그 영향으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측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은 10% 언더, 네. 그다음에 김문수는 40% 언더,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1위 가능성, 대구에서는 30% 근접 가능성 이런 것들 종합해서 보면 이재명 후보 그럼 최종 득표율을 예측해 주신다면 50에서 55 사이. 그렇게 될 텐데. 네. 아, 예, 그렇게 될 텐데 이제 아까 말했던 조건들이 다 충족될 경우. 네. 예. 부산에서 1위하고 대구에서 30% 근접하면 거의 뭐 55까지 되는 거죠. 오, 55까지.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진짜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보면 한편에선 소망이고 한편에선 이제 뭐 분석의 결과인데 박근혜 득표율 51.55. 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반올림한 51.6이었잖아요. 그렇죠. 죽은 뭐 박정희의 어떤 가오가 있어갖고 예. 박근혜 이렇게 득표했다는데 그거는 넘어서기를 바라고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